교과서 페이지 136페이지를 펴주세요. 교과서 페이지 136페이지입니다. 단어의 갈래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단어의 갈래입니다.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은 품사의 종류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137페이지 펴주세요. 자, 정어민의 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음이와 사랑이가 시간표를 보며 교과서를 챙기고 있다. 하지만 두 학생이 교과서를 챙기는 모습은 많이 다른데 국어책이 어디 있지? 못 찾겠네. 아, 국어책이 여기 있네. 네, 정음이와 사랑이의 책장을 한번 봤었는데요. 한 친구는 책을 바로 찾았고 한 친구는 책을 찾지 못했어요. 네, 정음이가 책을 빨리 찾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책에 분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죠. 책이 종류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는 왜 찾지 못했을까요? 네, 분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렇게 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놓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책을 찾기도 쉽고요. 또 필요한 책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책의 종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38페이지 펴주세요. 네, 138페이지 중요한 품사가 나왔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품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품사를 분류하고 또 각 품사의 특성을 알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배울 품사는 여러분들 학습지 중에 단어의 갈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품사는요.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은 단어의 갈래입니다. 네,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자주 볼 거니까 이 학습지 펴주세요. 네,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은 단어의 갈래가 바로 품사입니다. 품사 분류의 기준은 편의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냉동식품은 냉동식품끼리, 냉장은 냉장끼리, 생필품은 생필품끼리, 그 다음에 뭐 스낵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분류가 잘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도 한번 분류를 해보자는 건데요. 분류를 할 때 이렇게 형태, 기능, 의미 이렇게 세 개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를요, 형태, 기능, 의미 이 세 개로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지금 교과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에서는요, 일단 여기 138페이지에 1번, 2번, 또 저쪽 139페이지에 3번 이렇게 나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품사의 분류 기준은요.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로 나누고요. 두 번째는 문장에서 어떤 일,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능으로 나눌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의미, 문장 내에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의미에 따라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첫 번째로 단어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과 형태가 변하는 것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보기를 참고해서 다음 단어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나눠보자는 거죠. 산이 참 푸르다. 우리는 산을 바라보았다 했을 때 이 산은요. 어떤 문장에 들어가더라도 이 모양,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산을요. 여기에 쏙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에 넣어줬어요. 너는 손이 참 크구나. 책상 위에 큰 공책이 있다. 했어요. 여기서 크구나, 크다 하고 맨 뒤에 갔을 때는 이렇게 됐는데 또 문장의 가운데 갔을 때는 이렇게 큰 하고 바뀌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아, 크구나, 큰과 같은 크다는 형태가 변하는구나.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와 형태가 변하는 단어로 구분해서 이 단어들을 분류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산 넣었고요. 크다. 이거는 변하는 거니까 이쪽에 넣어주시고 앉다, 앉고, 앉으니 네, 이쪽에 넣어주시고 우리 얘는 안 변하니까 이렇게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넣고 있죠? 그러면 같이 확인해 봅시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는 이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메모해 주세요. 이미 썼던 친구들은 동그라미 하면서 아 맞아 이게 안 변하는구나 하고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문장에서 모양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를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 여기에 않다라고 했으니까 아니 불자 써서 불변어 써주시고요. 변하는 것, 변하는 게 가능하니까 가변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 번 더 써볼까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는 아니 불자 써서 불변어라고 써주시고요. 형태가 변하는 단어에는 형태가 변하는 게 가능하니까 가변어라고 써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썼나요? 그러면 썼으면 단어의 갈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단어는요, 우리는 지금 단어의 첫 번째 분류 중에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문장 내에서 산, 우리와 같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인 불변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형태가 변하는 큰, 크다, 없다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가 있다는 거 우리 첫 번째 단어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교과서로 가서요. 다음 그 단어가 2번 다음 단어를 그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기능 동그라미 기능에 따라 알아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책, 정말, 매우, 동생이 있는데 이것들은 가와 나에 있는 문장에 쏙쏙 넣어보도록 합시다.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먼저 해볼게요. 책이 방에 있다. 들어가죠. 하지만 정말을 넣어볼게요. 정말이 방에 있다. 매우가 방에 있다. 네, 안 들어가죠. 이렇게 어떤 단어는 이 자리, 주어의 자리에 들어가고요. 자, 이 자리를 주어라고 합시다. 네, 주어. 주어의 자리가 들어가고,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떤 단어들은 매우가 방에 있다. 매우를 보았다.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신 여기에 들어가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장 내에서 이것들은 주어, 목적어의 자리에 들어가고요. 또 이런 것들은 그 뒤에 다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138페이지 문장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 기능에 대해서 기능 동그라미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138페이지 봅시다. 138페이지에서는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 단어를 한번 쪼개보면은요. 주어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단어를 살펴보자는 거죠. 아까 봤던 단어 중에서 주어 목적어 기능을 하는 단어는 책이 방에 있다. 동생을 데려다 줘라와 같이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정말 매우는 정말 아름답다. 매우 아름답다와 같이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다시 139페이지로 가서요. 139페이지에서 이제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이끌기 한번 살펴보면요. 주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입니다. 동생을 이렇게 이게 목적어가 되겠고 책이 이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자, 이제 품사 분류의 세 번째 기준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의미입니다. 그러면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 기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기능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기능입니다. 이것들은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기능에서 목적어, 주어 목적어 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부사어의 기능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좀 이따 좀 더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단어를 의미에 따라 나누어 봅시다. 철수가 빨간 사과를 하나 샀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밑줄 친 부분을 여기에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가 순서를 나타내는가 또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쏙쏙쏙 집어넣을 수 있겠죠. 네, 집어넣어 볼까요? 네. 이름을 나타내는 거 철수나 사과, 그 다음에 수량 순서는 하나 이렇게 되겠고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사다, 샀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 빨갛다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단어들을 분류해 봤습니다. 단어들을 분류해 봤는데요. 네, 여기서 의미에 대해 살펴봅시다. 의미란 각 단어들을 지닌 공통적인 의미를 뜻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첫째라는 단어는 개별적으로 순서가 가장 먼저인 차례를 뜻을 지었지만 공통적으로는 둘째, 셋째와 같이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단어를 의미에 따라 나눠 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품사의 분류 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품사의 분류 기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 했어요. 단어는 형태, 기능, 의미 이렇게 세 개의 분류 기준을 가진다. 형태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산, 크다 뭐 이렇게 산은 변하지 않았죠. 크다, 크고, 크니 해서 문장 내에서 쓸 때 변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기능,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매우, 아주와 같이 꾸며주는 역할을 하느냐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의미, 의미가 문장 내에서 명사인지 뭐 등등등 있는데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품사의 종류와 특성입니다.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40페이지와 141페이지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에 대해 살펴봅시다. 여기가 품사의 초급 단계라 볼 수 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입니다. 네,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문장 내에 쓰인 명사, 대명사, 수사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생일을 맞은 여우가 친구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내가 생일에 초대한 친구는 오직 너 하나야. 우와, 정말 기뻐. 여우의 말에서 밑줄 친 단어는 형태, 기능, 의미 면에서 어떤 특성이 있을까? 이제 명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명사, 대명사, 수사입니다. 네, 여기에서 내가 생일에 초대한 친구는 오직 너 하나야. 이렇게 친구, 너 하나 밑줄 그어져 있죠. 이 밑줄 그은 단어들은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각각 하나씩 해당하는데요. 여기에서 명사는 친구, 그 다음에 명사를 대신 가리키는 말은 너, 그리고 수사, 숫자를 나타내는 말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명사를 이 네모 박스에 있는 단어 중에서 하나하나 찾아보면은요. 명사는 나무, 행복, 평화, 얼굴, 여기에서 보면은요. 명사를 찾아봅시다. 동그라미, 나무와 행복, 평화, 얼굴, 이순신, 자유 이것들이 명사가 되는 겁니다. 명사는 이름 명자 써서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명사라 합니다. 그러면 이 명사도 두 가지로 좀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아보면은요.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고 또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가리킬 수 있는 거, 네, 그게 바로 구체적인 건데요. 나무, 얼굴, 이순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행복, 평화, 자유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설명하기도 조금 애매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름을 나타낸다는 거, 바로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들도 명사에 해당한다는 거죠. 페이지 140쪽에 보면 이끌기가 있습니다. 이끌기에 추상적인 것, 구체적인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봅시다. 사과처럼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들은 구체적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랑처럼 일정한 형태가 없어서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것들은 추상적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만질 수도 있고 또 부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거, 네, 사람 이름, 네, 이런 것들도 다 명사에 해당합니다. 이름. 그런데 사랑, 행복, 평화와 같이 네, 추상적인 것들도 명사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계속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가 학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중에서 명사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학교 하면 뭐 우정, 운동장, 뭐 선생님, 뭐 친구, 네,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이 다 명사에 해당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명사입니다. 명사는 결국 대상의 이름, 동그라미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 계속해서 명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명사를 알아봅시다. 네, 대명사에서요, 명사와 대명사, 대 앞에다가 예, 이렇게 쫙 그어주세요. 명사를 대신 가리키는 말이 대명사입니다. 네, 단어를 대신 가리키는 것. 대신 가리키는 게 뭐다? 대신 해서 대명사입니다. 네, 은행 잎이 노랗게 물들었네. 수연아, 이것 좀 봐. 이것. 와, 예쁘다. 나는 빨간 단풍잎도 보기 좋더라. 나는 학교 근처 공원에 단풍나무가 많던데 너 동그라미 거기 가봤어? 네, 이런 것들이 다 대명사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대명사, 이 가리키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을 찾아보면은요. 이것, 나, 너, 거기 이런 것들 다 이런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네, 가리키는 거 알 수 있었죠. 141페이지 계속 살펴봅시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밑줄 낀 단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것, 장소를 대신 나타내는 것 살펴보면 네, 이렇게 네, 나, 너라던가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것, 이것, 그것, 저것 이런 것이 되겠고 장소를 대신 나타내는 것, 거기가 되겠습니다. 네, 141페이지 네, 대명사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명사는 명사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이다. 명사는 이름을 나타낸다. 대명사는 그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면 네,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 어떤 대상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를 대명사라고 한다. 밑줄 그어주세요. 밑줄 짝. 이름을 대신, 이름을 대신, 이름을 대신 나타내면 대명사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대명사를 쓸 때와 안 쓸 때 느낌이 많이 다를 텐데요. 오늘은 이정이 희욱이와 함께 학교 근처 도서관에 갔다. 그리고 나와 이정이 희욱이는 학교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나와 이정이 희욱이는 하고 한 번 더 쓰니까 좀 대화가 답답하고 빨리 안 끝나죠. 그러면 이럴 때 무엇을 쓰면 좋을까요? 대명사를 쓰면 좋겠죠. 네, 대명사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명사, 네, 이거는 우리로 바꾸면 좋겠고요. 이거는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거기, 그곳 이렇게 바꿔주면 훨씬 더 대화가 짧고 간단해지겠죠. 142페이지 계속 살펴봅시다. 네, 이제 수사입니다. 세 번째 수사예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셋이 되고 넷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량, 숫자를 나타내는 말을 찾아봅시다.
일단 수량, 양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 둘, 셋, 넷이 되겠고요. 자, 순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들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둘 다 수사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면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수사라 한다. 몇 줄자? 수량, 순서, 수사. 수량, 순서, 수사입니다. 하나, 둘, 첫째, 둘째 이런 것들이 다 수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수사를 넣어서 단어, 그 수사 넣어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나는 어제 배를 하나 먹었다. 2개 먹었다. 3개 먹었다. 네, 학생 둘이 걸어간다. 셋이 걸어간다. 네, 이렇게 제가 반장이 된다면 첫째, 반 아이들의 단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둘째, 네, 청소를 매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142쪽에 수사 살펴봤습니다.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수사라고 했습니다. 143페이지 펴주세요. 이처럼 명사, 대명사, 수사는요, 그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은 뭘까? 네, 명사, 대명사, 수사의 특성을 살펴봅시다. 명사, 대명사, 수사, 이 중에 명사, 대명사, 수사 이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나, 셋, 네, 이런 것들 명사, 대명사, 수사, 선생님 이런 것들이 네, 되겠죠. 그러면 이것들이 이 문장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나, 셋, 선생님은 노래를 불렀다. 주인은 등굣길에 나, 셋, 선생님을 만났다. 이렇게 나, 셋, 선생님 이것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문장에 가장 중요한 은는, 네, 은는 앞에 붙는 요 부분을 주어 자리다 합니다. 문장에서 주체가 돼요. 노래를 불렀는데 누가 불렀어? 굉장히 중요한 주체, 행동의 주체가 되는 거죠. 행동의 주인이 됩니다. 주인은 등굣길에 나, 셋, 선생님을 만났다. 을을 앞에 오는 이 부분을 목적어 자리인데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나, 셋, 선생님은 주어의 자리에 또한 목적어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명사, 대명사, 수사, 네, 목적어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명사를 찾아보면요. 네, 선생님 명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를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는 네, 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 순서 등을 나타내는 거, 수량, 순서를 나타내는 거, 수사, 셋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그런 문장 내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나를 살펴보면은요, 주로 아까 얘기했듯이 주어와 목적어로 쓰인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주어와 목적어. 나는 밥을 먹었다 해서 나는 이 부분이 나가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밥을 먹었다 해서 을 앞에 있는 밥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밥을 먹었다 해서 나와 밥을 빼버리면 문장이 안 되죠. 문장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를 먹었다 했는데 뭐를 이렇게 주어 목적어로 쓰이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명사, 대명사, 수사. 그런데 이것들은요, 문장 내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자리에 쓰는데 그것들이 없으면 문장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과 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몸체자 써서 체언이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살펴봅시다. 네, 이제 우리가 명사, 대명사, 수사 배웠는데요. 정리해 봅시다. 명사는 대상의 이름, 명사는 이름입니다. 대명사는 대상의 이름을 대신 부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사는 수량, 순서, 첫 하나, 둘, 셋, 넷, 첫째, 둘째, 셋째, 넷째와 같이 양이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셋을 가리켜서 네, 명사, 대명사, 수사를 가리켜서 세 개 모아서 체언이라 하는데요. 이게 몸체자를 씁니다. 주어, 목적어 자리에 쓰이고요. 몸의 기능을 합니다. 네. 옷이야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지만 몸은 몸의 어떤 한 부분이 없으면 신체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몸의 기능을 하고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